음, 네, 우선 채식 영양 전문가 2급 과정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첫 수업은 어, 채식 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예, 채식 1교시는 세계 채식인의 증거와 채식 정책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채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채식인은 종류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어, 육류를 얼마나 섭취하는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이렇게 4개 정도 나눕니다. 그래서 절반 채식인, 세미 베지테리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세미 베지테리안은, 가금류는 먹고, 돼지나 소, 이런, 어, 네 발 달린 동물은 먹지 않는 거를 세미 베지테리안이라고 합니다. 어, 그, 혹시 괜찮으시면 소리를 다 죽이시고, 음소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만 하실 때만 음을 켜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분들한테 잡음이 될 수 있어서.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어류 채식인은, 어, 생선을 먹는 채식인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닭이나 소, 돼지, 이런 가금류나 네 발 달린 동물을 먹지 않는 거죠. 또 유란 채식인은 유는 이제 우유란 뜻이잖아요. 젖하고 계란을 먹는 이런 채식인. 하지만 생선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락토 오버 베지테리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계 채식 연맹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베지테리안 유니온이라고 해서 세계 채식인 연맹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채식인이다 하면은 유란 채식부터 채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다른 거를 끊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서 진입장벽을 낮춘 거죠. 그래서 조금씩 채식으로 유도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PT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어, 카톡으로 보낼 수 있어요? 카톡이요? 이 카톡이 좀 안 돼가지고 제가 이메일로 카톡에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드릴까요? 네. 어, 남지숙 선생님 이메일이 있나? 어, 혹시 불러줄 수 있어요? GEENA, GEENA ENA, 숫자 00 언더바 KR. 맞다. 아마 네이버죠? 지난번에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 제가 미리 보냈어야 되는데. 네, 가고 있는 동안 이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만든 게 이제 2019년에 만들어가지고 세계는 지금 채식 열풍 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음, 비욘드 미트. 비욘드 미트는 공모가가 25불이었는데 뭐, 2달 만에 10배 이상. 그죠? 25불에서 380이면은 한 10배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갔고, 또, 임파서블 버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나오고요. 또 맥도날드에서 맥베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채식 열풍이 상당히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 잠깐만요. 남지수 선생님한테 보내드렸고 또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저도 못 받았어요. 아, 제 것도 이메일 좀 제가 불러주시겠어요? 채팅으로 보냈어요. 저 이메일 아이디. 아, 채팅으로요? 아, 여기 채팅으로. 좀. 지금 채팅이요? 잠깐만요. 아, 여기 있구나.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식 흐름이 이제 신문에는 뭐 뉴스에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2년 전 건데 60대국 미국의 채식 열풍. 또 맥도날드마저 고개를 버렸다. 뭐 근데 웰빙, 맛, 환경 세 가지가 이유다.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벤져스 출연 배우 10명이 모두 채식을 하고 있었다. 또 뭐 빌 게이츠, 디카프리오, 뭐 싱가포르 국부 펀드에서 또 김정주, 이번은 죽었죠? 사망했는데 어쨌든 이, 이 채식에 관해 가지고 채식 기업에 많이 투자를 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특히 요즘에 이제 남지수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채식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제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제 이 ESG인가? 각 기업체가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채식과 관련된 강좌 같은 수요가 점점 많아질 거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벤져스 10명이 모두 이제 채식을 하고 있었다. 이제 채식이 사실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이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사실은 건강이죠.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최미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죠? 그냥 정말 이 생존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제 어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다 싶었는데 내 몸에서 이제 병이 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 의학이 또 그렇잖아요. 이제 병을 완전히 낫게도 안 해주고 또 죽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이제 상품을 파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약물을 계속 팔 수 있는 그런 약물. 그러니까 사람이 빨리 나으면 안 되고 또 약간은 개선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약물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시기가 이 질병에 상당히 많은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022년인데 2020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자 예상액이 6조 3천억. 6조면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그죠? 또 2030년에는 28조 원, 2040년에는 64조 원, 2050년에는 102조 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과소평가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급속하게
이제 의료비가 증가할 거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그런 거잖아요. 노인들이 특히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65세 노인들, 이제 지금은 65세도 노인이 아니잖아요. 75세 노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노화가 되면서 의료비가 이제 급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는 노인들의 의료비가 36조지만 이제 한 3, 40년만 지나면 10배 이상 이제 증가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도 이제 2020년을 기점을 해가지고 OECD 평균을 넘어서는 이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와 함께 의료비가 급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상의료비라고 들어보셨나요? 경상의료비? 경상의료비는 그 민간의료비하고 이제 공공의료비를 합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민간하고 공공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보험이죠. 그게 한 65% 정도 차지를 하고, 민간 개인 이제 의료보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그게 한 35%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2021년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남지수 선생님. 예. 수고. 음이 막혀가지고 소리가. 정확히 이게, 잘 모르겠는데 조 단위가 아닐까요? 당연히 조단이죠. 놀라지 마세요. 180조 원이에요. 1년에. 2021년 한 해에 180조예요. 이제 우리나라 예산 있잖아요. 예산의 거의 한 30%에 육박하는 비용이에요. 어, 우리나라 예산의 30%를 의료비로 나가는 거예요. 한 집안에 의료비로 30% 쓰면 그 집안에 필요한 걸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의식주, 주거비, 뭐 식비, 뭐 이런 거 하기도 빠듯하잖아요. 현대인들의 삶이. 그죠? 근데 의료비로 30%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년. 그런데 뭐 주거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이거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효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의료비는 전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이 의료비의 60% 정도를 약값이라고 이야기해요. 약값 60%. 60% 정도를 약값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180에 6이면 대략 얼마예요? 거의 68, 48, 100이니까. 거의 100조, 그죠? 100조 이상이 매년 이제 약값으로 나가는데, 대부분 상당 비율이 어디예요? 다국적 지역에서 나가는 거죠. 이제 약값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항목이 뭐냐면 항암이에요. 항암약. 항암제가 가장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항암약물이에요. 이제 주변에 이제 암 안 걸리신 분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2000년 전에는 암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2000년 이후로 급증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어, 그런데 이 암이 제가 주변에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약값이 한 달에 500만 원이래요. 항암약물이. 그런데
자기가 실질 부담하는 건 25만 원밖에 안 한대요. 나머지 475만 원은 뭐냐? 이제 의료비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공공의료비에서.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의료보험 보장이 잘 되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500조는 결국 이제 거의 세금이잖아요. 그죠? 안 내면은 막 차압한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혼자서 뭐 내가 건강하면 되지의 개념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함께 고민을 하고 또 해법을 같이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 버나드라는 인물에 의하면은, 의료비의 작게는 35%, 많게는, 90%가 이 육류 섭취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이제 버나드라는 연구가는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류만 잘 제어를 해도 뭐 180조의 절반 이상은 세이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영양을 이렇게 충분히 또는 충분히를 넘어서 너무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이제 먹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기근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류의 역사는 기근의 역사. 항상 먹을 게 부족한 시대를 살았어요. 최근 한 이제 50년 정도 빼놓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지구상에서 이제 생물체들의 그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물체들의 어떤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은 함부로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 단백질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없었냐면 이 질소가 이제 나중에 1급에서 배우겠지만 삼중결합이라고 해서 질소 원자가 이 결합력이 되게 강해요.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가 공기 중에 질소는 질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생물체에 이용하려면 이 결합이 끊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렇게 강력하게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끊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의미는 이제 단백질로 이 공기 중에 질소 80%가 질소잖아요. 공기 중에 80%가 질소인데 이 80%인 질소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상 생명체들의 어떤 그 영양소 생산에 한계가 있었는데 하버라는 사람이 이제 1900년대 들어오면서 이 공기 중에 이 질소잖아요. 질소를 이제 수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 암모니아를 만드는 화학 반응을 발견을 했어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보슈가 실질적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200기압 400도에서 500도 상당히 높은 온도죠. 그다음에 이제 철을 촉매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공기 중의 질소가 암모니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이제 질산이나 황산하고 혼합을 해가지고 질산태나 이제 암모늄태의 비료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소 비료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하버 보슈가 이제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이 화학 반응을 발견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가능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질소 합성법이 대량으로 사용된 곳은 사실은 처음에는 질소 합성 비료가 아니고 이 무기 생산에 이용이 됐어요. 무기 생산. 무기 화학으로 이제 사용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2차 대전. 그래서 2차 대전 시기에 이 질소 고정 화학 공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폭탄이나 화약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버보시법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스 입구 공기 가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가스 출구 나오면서 열을 가하는데 촉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결합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로 봐도 1945년도까지는 세계 암모니아 생산이 이제 10의 6승 100만 톤, 1000만 톤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30년 동안 급속히 증가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화학 공장에서 쓰던 이제 질소 고정 공장들이 이제 비료 생산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녹색혁명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녹색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녹색혁명. 이 녹색혁명이 사실은 이제 보슈 하버법에 의한 질소 합성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세계 식량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식량 생산이 이제 35년 동안 1960년에서 이제 95년까지 이제 3배가 증가를 거의 2배가 증가를 하죠. 1.9배 증가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곡물 생산량이 거의 2배가 증가한 거는 유례가 없는 일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곡물 생산량이 급증하게 됐는데, 이제 곡창지대가 대부분 이제 미국,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곡물이 많이 생산된 거죠. 그런데 이제 곡물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못 쓰게 되잖아요. 그죠? 썩으니까 저장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급증한 이 곡물 양을 어디로 전용을 하게 됐냐면 이제 가축 사료로 이제 쓰게 됐어요. 가축 사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가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소들은 방목장에서 풀을 먹고 이제 키웠는데, 이 시기에 이제 가축을 곡물을 먹게 된 거죠. 이걸 이제 공장식 축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공장식 축산. 공장식 축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문자 그대로 공장은 기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가축들을 기계처럼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제 칸칸이 만들어 가지고 그냥 고기를 생산하는 기계처럼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쇄 반응들이 일어났는데, 인류가 이것을 이제 제3세계의 가난한 그 기아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이제 인류적으로 합의가 안 되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 곡물 생산을 독점을 하고, 그죠? 그들의 소수의 의지에 따라서, 극소수죠, 정말. 극소수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개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제 지구의 자원들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은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이제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또 다른 결과의 원인이 이제 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곡물 생산량이 많아져 가지고 공장식 축산이 되니까 육류 가격이 저렴하게 된 거예요. 육류 가격이. 육류 가격이 저렴하게 되니까 이제 소비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생산 소비 곡선에서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제 수요가 많아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육류 섭취가 증가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으니까 이런 이제 식물성 섭취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곡물이 이제 도종이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곡물이 도종. 곡물을 도종을 하게 되면서 곡물의 섬유소가 1만 년 전에 비해서 대략 100분의 1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섬유소가 보통 이제 1만 년 전에는 대략 이제 전체 무게의 25%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처럼 밀도가 높지가 않았어요. 4분의 3? 또 육류 섭취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제 기후가 온난할 때 채집하는 게 쉽지 사냥은 더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냥은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채집은 도망가지가 않으니까 쉽게 이제 채집을 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채집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제 칼로리 과잉이 된 거죠. 섭취하는 칼로리가. 섭취하는 칼로리가 이제 많아지는데 나중에 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다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이 칼로리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원이 탄수화물, 이제 단백질, 지질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탄수화물은 1g당 1g에 몇 킬로칼로리를 내죠? 보통 4킬로칼로리를 내잖아요. 그죠? 1g당 4킬로칼로리를 내요. 에너지를. 단백질도 우리가 4킬로칼로리를 낸다고 배웠어요. 실제로 계산하면 한 3.2킬로칼로리를 내요. 왜냐하면 대사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지방은 9킬로칼로리를 내요. 1g당.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든 단백질을 먹든 지방을 먹든 우리가 쓰고 남은 에너지는 이게 서로 변환이 되거든요. 지방 형태로 변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잉 칼로리는 지질 형태로 변환되는데 인체에서 저장되는 첫 번째 기관은 피부예요. 피부. 그래서 해부학책을 보면 사람 피부 껍질을 벗기면 노란 알갱이들이 표면에 쭉 붙어 있어요. 노랗게. 이게 지방이거든요. 특히 두껍게 끼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발바닥 같은데. 쿠션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 피부에 저장이 된 다음에 더 저장이 될 데가 없으면 이제 간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간. 이제 간은 보통 무게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1.2kg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은 이 고등 동물에만 존재하는데 이제 하등 어류들은 간이 없어요. 이제 생화 공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체 수많은 이제 생화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인체에 필요한 이제 생화 물질들을 합성해내고 또 유해 물질은 해독을 하는 이제 기관이잖아요. 이제 간은 또 이제 탄수화물도 한 100g 정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도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저장된 다음에 간에 저장이 되는데 이제 간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간에 저장을 한 다음에 더 이상 저장을 할 수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에 저장되냐면 복부 소화관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복부 소화관에 저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허리둘레가 커져야 작아져요? 커지죠.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허리둘레예요. 왜냐하면 이제 허리둘레가 이제 너무 이제 크다, 허리둘레가 너무 길다라는 거는 이제 간에 이미 지방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복부에 저장된다면은 이제 혈관에 이제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비만,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담즙 제흡수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대장암이나 담석 증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탄수화물하고 지질이 혈관 내에서 산화 경쟁을 해요. 서로 영양소를 이용되기 위해서 세포 내로 들어가려고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혈관 내에 두 개 다 많을 때는 뭐가 먼저 이용되냐면 지방이 먼저 이용이 돼요. 왜냐하면 지방이 에너지 효율이 높거든요.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건 산소 필요량이 적어요, 지방은. 그래서 지방으로 대사를 하면은 훨씬 대사가 이제 원활하게 되거든요. 더 생산하는 에너지도 많고. 그래서 지방이 먼저 이용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포도당이 혈중에서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죠. 피가 이제 끈끈해지잖아요. 그럼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변으로 나가는 거죠. 그걸 이제 당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만성화가 되면은 이제 혈관의 흐름이 느려지니까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시신경이 손상, 시력이 약화되죠. 당뇨 합병증. 또 말초가 괴사되니까 뭐 발가락 자르고 뭐 이제 말초를 자르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손상. 그래서 요즘에 신장 투석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신장 투석 환자 한 명은 이제 병원에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준다고 그래요. 3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투석기 몇 대 갖다 놓으면 환자 한 명에 300만 원 순수익이 나니까 30명만 되면은 이제 얼마예요? 이제 1억이잖아요. 그죠? 병원에 신장 환자 30명만 있으면 1억이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에. 지금 젊은 사람도 신장 투석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시내에 뭐 신장 투석 병원 같은 게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또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신장 환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약물 섭취량이 증가를 하죠. 또 우울증이 증가하고 또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제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이제 의료비를 대다가 이제 가정이 파산을 하죠. 의료 파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은 2007년도, 2008년도 2년 걸쳐가지고 계속 조사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미국 파산자의 70%가 의료 파산자예요. 이제 이 의료 파산자의 70%라고 그랬는데 이 70% 중에 절반은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는 이제 의료비를 인한 파산으로 가정이 해체가 되는 거죠. 가정이 해체가 되고 또 청소년을 가진 가정은 청소년 가출. 근데 이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음. 또 의료 파산자, 미국 조사에 의하면 의료 파산자의 절반이 대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뭐
학력이 낮거나 못 배워가지고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게 지속되면은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죠. 국가 디폴트, 국가 해체의 위협까지 이제 진행을 하죠. 세계적으로 뭐 미국부터 그죠? 일본, 뭐 유럽 각국들이 다 재정 적자잖아요.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돈은 일정한데 버는 사람은 없는데 계속 지출이 늘어나요. 각국에. 미국은 지금 GDP의 14%, 그죠? 우리는 한 8 내지 9%가 의료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계속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계 기업하고 비슷하게 된 거예요. 지금 현대 국가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국가 부채가 부채 이자를 갚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의 이면은 뭐냐면 사회복지 비용이 점점 증가를 한다는 건데 그 사회복지의 내면을 살펴보면 의료비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 비중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상에서 식탁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질병이 나타나고 그 질병이 사회적 이제 재정을 고갈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이제 의료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국가가 또 지구적인 차원의 이제 커다란 요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현대인들은 영양 과다가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양 권장량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양 권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적절한 거니까 평균 값을 제시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평균값.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값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죠?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기술 통계적으로 보통 어떤 집단의 평균, 어떤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값을 구하라.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반이 있어요. 예? 100명이에요. 이 학생이 한 반에.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의 키가 다 제각기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학생들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값을 제시해라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평균값을 제시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영양 권장량은 그게 아니에요. 상위 97.5. 제일 큰 애들. 예? 제일 큰 애들을 대표값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로축이 사람 수거든요. 사람 수. 그 가로축이 필요한 영양소 양이에요. 영양소. 이제 그러면 사람들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니까 분포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가지거든요. 정규 분포라는 거는 모자를 씌운 것처럼 평균은 가장 많고, 그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영양소가 적은 사람도 적고, 아주 많이 필요한 사람도 적고, 그래서 모자를 씌운 것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균값이 대표값이 아니고 상위 97.5%를 대표값으로 해놨어요. 그 의미는 나머지 97.5%는 항상 영양 과잉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영양 권장량이 처음에 만들어진 시기는 이제 2차 대전 때 전쟁 군인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이야기해요. 군인. 그러니까 이제 전장을 수행하는 군인들이
이제 영양소가 결핍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원 자체가 영양 결핍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이 현대인에게는 맞지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급식 같은 거를 제공을 하잖아요. 학교 급식을 만들 때는 영양 권장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면 안 돼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권장량에서 평균값을 어떻게 만드냐. 예를 들어서 권장량이 100이다, 값이. 그러면 대략 25% 내지 20%를 빼면 돼요. 그러면 실제는 75에서 80 정도만 공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영양 권장량의 75에서 80%를 공급하면 평균값이 돼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스웨덴 같은 선진 북유럽 같은 데에는 영양 권장량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급식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양 권장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죠. 그러면 학생 100명한테 주면은 97명은 과잉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잔반이 생겨야만 하는 거예요. 잔반이 안 생긴다는 거는 97%의 학생들이 과잉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식사를 매일 하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섭취하는 양이 약간씩 작더라도 그것이 매일 누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 학생은 비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만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히게 되잖아요. 그죠? 혈관이 막히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은 지능이 나빠지는 거예요. 또 이제 심혈관 질환도 많이 생기고 고혈압도 많이 생기고 비만도 많이 생기고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 비만율이 거의 28% 30%잖아요. 지금 아마 더 될 거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가 겹쳐져 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서도 지금 북유럽처럼 유럽체 국가들처럼 권장량을 기준해서 식단을 짜면 안 된다. 영양 권장량에서 20% 내지 25%를 뺀 값을 기준해서 식단을 짜고 대신 식단 구성을 양질의 것으로, 그러니까 싸구려 인스턴트 식품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가격이 좀 더 나가더라도 자연적인 식품, 네? 싸구려 햄을 식단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영양소 맞춘다고. 햄 같은 경우는 암 발생 위험이 6배가 높잖아요. 응? 견과류나 이런 거, 그죠? 신선한 과일류 이런 걸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권장량과 섭취량을 보면은 지금 이게 2013년 거예요. 10년 전 거예요. 10년 전인데 100이 기준이에요. 아까 100이라는 거는 상위 97.5%라고 그랬죠? 그죠? 이 평균값이 아니에요. 평균값은 여기에서 20을 빼야 되는 거예요. 더 내려가는 거예요. 평균값은. 그런데 우리가 영양 권장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단백질은 남성이 175%더 먹고 있어요. 75% 과잉 섭취. 근데 이제 단백질은 이제 질소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탄소, 수소, 산소. 그죠? 탄수화물하고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런데 단백질은 여기에 질소가 포함이 되는데 질소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체 저장이 안 돼요, 과잉은. 이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지질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과잉일 때. 예? 남아도는 걸 에너지원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 질소는 저장이 안 돼요.
인체 필요가 없으면은 5시간 이내에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돼요. 5시간 이내에.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배출이 되냐면 처음에는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 형태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 암모니아는 발암 물질이잖아요. 독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에서 요소로 변환을 해요. 요소. 암모니아는 발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에서 요소로 변환을 시켜요. 안전하게.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장으로 가는 거예요. 신장. 그런데 이 간에서 변환시킬 수 있는 암모니아가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잉 섭취를 하면 암모니아가 요소로 변환이 안 돼요. 그냥 암모니아를 혈액으로 방출시켜 버려요. 혈액으로. 그러면 이거를 간성 혼수라고 하는 거예요. 간성 혼수. 뭐 횡설수설하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입에 거품 물고 심할 땐 간성 혼수인데 이런 영양소에 의해서 이렇게 단백질 과잉으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걸 대사성 간성 혼수라고 그래요. 대사성.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매일 75%씩 더 먹어요. 여성도 43%를 더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극물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결핍 때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건 이게 독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인체가 견딜 수 있는 버퍼링 범위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10년 전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이 먹고 있죠. 비타민 A?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용성 비타민은 간에 저장이 되거든요. 과잉이면은 기형아 위험에 있어요.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나이아신, 또 플라빈 이런 거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수용성 비타민은 먹어도 소변을 나오니까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플라빈은 피부에 쌓이게 되면은 광독성이 있어요. 빛을 받았을 때 염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이제 조그만 통에 이제 이런 나이아신하고 플라빈을 많이 농축된 이제 드링크나 이제 그런 건강식품도 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독을 못하면은 피부에 염증, 피부병을 만들게 돼요. 엄청나게 막 짓무르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빛을 쬐지 않고 한 3, 4개월 지나니까 정상화가 됐어요. 한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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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선생님. 아, 예, 예, 예. 제가 보내드릴까요? 예, 지금 1시간 이미 했는데, 예, 예. 이거 저장해놨으니까 나중에 따로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예, 예. 지금 보내드릴게요. 10분간 쉬었다가 하거든요. 네, 네. 지금이 58분이니까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차 한 잔 드시고 오세요.
네, 그,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소는 결핍해도 안 되지만, 과잉이어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러면 채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별 5개. 이제 이 표만 잘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이, 어, 채식으로 인한 영양소 결핍의 문제는 거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는 이것을 321채 채식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321채 채식법.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식탁을 차렸어요. 식탁을 차렸는데 이 식탁에서 식품군을 3개만 잘 넣으시면은 영양소 결핍은 거의 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곡류예요. 통곡류. 첫 번째 식품군은 통곡류. 그러니까 우리가 식단을 짜면 여기 통곡류가 들어간다. 통이라는 건 이제 도정이 안 된 걸 말하는 거죠. 도정이 안 된 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현미, 또 통밀, 또 보리 이런 것들이 이제 도정이 안 된 통곡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통곡류가 주로 공급하는 거는 뭐냐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이제 밀 같은 경우는 한 뭐 7 내지 14% 정도가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 곡류에는 지질이 없어요. 거의 1 내지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통곡류, 현미만 먹고는 절대 지방을 공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영양소에는 필수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죠? 필수 영양소. 필수자가 들어가면은 인체 내에서 합성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인체 내에서 합성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가 가능한 거예요. 음식으로 공급이 안 되면 인체가 고갈이 돼서 질병이나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필수 영양소가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필수 아미노산 8가지.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 있어요. 필수 지방산. 이제 흔히 말하는 뭐가 있어요? 오메가3, 오메가6. 그죠?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게 필수 이제 지방산이잖아요. 그런데 현미만 먹어가지고는 필수 지방산 공급이 안 돼요. 이게 결핍된다고 해서 1, 2년 이내에 죽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특히 성장하는 어린이는 위험하죠. 그죠?
이제 보통 이제 태어나는 신생아의 뇌가 성인의 한 3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90% 수준까지 급속히 증가를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버릇, 뇌세포가 3살 때 만들어진 뇌세포가 80까지 간다는 의미예요. 이제 특히 고등 동물일수록 오메가3, 오메가6 비율이 높아요. 쉽게 말해서 뭐 개구리보다는 뭐 도마뱀보다는 쥐보다는 침팬지보다는 사람이 필수 지방산 비율이 높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생후 3살 될 때까지 필수 지방산 공급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런 필수 지방산은 동물들이 합성을 못해요. 식물만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많다. 고등어가 오메가3를 합성하는 게 아니에요. 고등어는 오메가3를 합성할 수 없고 다만 해조류, 바다의 식물들의 오메가3를 섭취를 해서 이제 몸에 저장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식사 그룹은 통곡류를 하라. 두 번째는 콩류, 종실류, 견과류가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요. 두 번째 그룹은 콩류, 대두나 소리태 다 포함할게요. 콩류, 또 견과류, 또 종실류. 이 세 가지가 식단에 꼭 들어가면 좋아요. 그러면 콩류의 영양소를 한번 볼까요? 콩류는 보세요. 콩류, 종실류, 견과류는 공통적으로 탄수화물이 20% 정도예요. 그죠? 그 대신에 단백질이 20에서 40%까지 돼요. 그죠? 또 지질은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5, 60%까지 돼요. 그래서 이 콩류, 견과류, 종실류가 공급하는 것은 어떤 영양소냐? 단백질과 지질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단백질은 보통 15%, 전체 칼로리의 15%를 권장하거든요. 사실 그것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통곡류, 두 번째 그룹은 콩류, 견과류, 종실류가 이제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채소나 과일, 또 해조류. 우리나라는 해조류가 있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될 수가 있다. 이들은 수용성 비타민과 항산화제, 파이토케미칼을 공급한다. 물론 이제 다른 그룹에도 그런 게 있지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충분한 또 수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식단을 이제 잘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잔치집에 갔어요. 잔치집에 갔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케이크도 있고 또 빵도 있고 또 국수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떡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탄산음료도 있고
이걸 먹으면 어떤 영양소만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영양소 먹고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만 뎁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방하고 단백질이 결핍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만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당뇨, 고혈압, 비만, 우울,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이어서 인슐린이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인슐린은 중성지방을 합성하고 염증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단을 짜실 때 뭐 잔치집에 갔는데 이런 것만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머니에서 견과류 같은 걸 조금 꺼내가지고 같이 먹으면 돼요. 그러면 영양적으로 이제 문제가 적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현미보다 백미가 좋죠. 그죠? 당연히. 아니, 백미보다 현미가 좋죠. 그죠? 당연히. 그런데 현미보다는 이 현미 콩밥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현미 콩밥하고 백미는 칼로리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죠? 이제 권장 섭취량 2,400kcal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단백질은 현미 콩밥이 21.2g인데 밥그릇 밥 한 그릇 150g 기준으로 해가지고 백미는 9.99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단백질 섭취량이. 지질을 보세요. 지질은 백미가 0.6g이에요. 근데 현미 콩밥은 8.37g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배 이상이 많은 거예요. 탄수화물은 백미가 115인데 현미는 94.8. 또 섬유소도 보세요. 백미가 1.44인데 현미 콩밥은 9.81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7배, 7배 많은 거죠. 칼슘은 백미가 21인데 현미 콩밥은 51, 2배 이상 많고요. 인은 유전자를 만들잖아요. 그죠? 유전자의 구성분이거든요. 인이. 백미가 100밖에 안 되는데 100mg밖에 안 되는데 현미 콩밥은 520이에요. 그러니까 5배보다 더 5배 이상 많은 거예요. 철분, 빈혈 있잖아요. 백미는 1.95인데 현미 콩밥은 3.90이에요. 거의 2배 이상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백미만 먹으면은 백미만 먹고 채식을 한다. 그러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영양소가 결핍되니까 내가 뭘 먹어야 돼요. 고기 같은 거 계속 당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고기 생각이 나고. 그런데 현미 콩밥을 먹게 되면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고기나 이런 게 생각이 잘 안 나요. 내가 이미 충분한데. 그죠? 나트륨 경우에도 백미는 3인데 현미 콩밥은 21. 7배가 많죠. 그죠? 이제 채식을 하게 되면은 나트륨보다 칼륨량이 많거든요. 여기서 보면 백미는 153인데 현미콩밥은 702. 그죠? 또 아연도 이제 유전자 조절을 하는데 아연이 상당히 중요해요. 징크 핑거라고 해가지고 유전자 조절하는 촉매의 핵심 요소거든요. 백미는 2.25인데 아연은 현미콩밥은 3.28. 또 비타민 B1, 2, 나이아신 이런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FDA나 뭐 NAD의 주성분이에요. 비타민 2, 3 이런 것들. 거의 뭐 백미는 0.15인데 현미콩밥은 0.456이에요. 그죠? 3배 이상 많죠. 또 백미는 비타민 B2, 플라빈이 0.045인데 현미콩밥은 0.156. 그죠? 3배 이상 많고.
비타민 B6도 한 4배, 나이아신도 3배, 엽산도 10배. 엽산이 부족하면은 이제 뇌세포가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엽산이 부족하면 기형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영국 같은 데는 엽산을 밀가루에다가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비타민 E, 그죠? 0.6인데 2.29.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미가 분명히 백미보다 좋지만 현미 콩밥을 먹어라. 이제 이거는 검은 콩 30g, 현미 120g을 기준으로 해서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1대1로 먹으면 더욱 개선 효과가 빠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대1로 먹으면. 실제로 이제 일주일간 채식 식단을 했을 때, 이제 21세 여학생이었는데요. 일주일간, 아까 제시한 대로 현미콩밥을 먹게 했어요. 그랬을 때 일주일 사이에, 단백질량은 거의 동일하고, 중성 지방이 일주일 사이에 55% 감소했어요. 98에서 44로. 혈당은 거의 뭐 변함이 없죠. 총 콜레스테롤은 145에서 107로 26%가 감소했어요. 놀랍죠? 4분의 1이 감소했고. HDL은 이제 쓰레기를 청소하는 콜레스테롤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의 변함이 없고요.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그래서 32% 감소했어요. 85에서 57로. 또 DHEA 이런 거는 이제 호르몬 계통인데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남성 호르몬은 이제 별칭이 뭐냐면 이제 공격성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공격성 호르몬.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공격성이 높아져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다 그러면 이제 보디빌더, 그죠? 근육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 그런데 공격성이 커지고 또 하나는 성욕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성욕. 그래서 성범죄자들, 특히 재범자들은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이상하게 높아요. 그런데 채식 콩밥을 먹으니까 47%가 감소했어요. 놀랍죠? 코티졸의 별칭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인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9%가 감소했어요. 다른 논문에도 있는데 보통 한 25% 내지 30% 감소를 해요. 근데 이 학생은 이제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요. 9%만 감소했고. 성장 호르몬을 보세요. 성장 호르몬이 무려 0.07 나노그램에서 3.15로 44배가 증가했어요. 놀랍죠? 어떠한 약물도 일주일 사이에 성장 호르몬을 44배나 증가하는 약물은 없어요. 물론 이게 이제 케이스 스터디예요. 한 사람만 한 거지만 다른 연구에서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 나와요. 여성 호르몬은 이제 과잉이면은 이제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위험하거든요. 7% 감소했어요. 또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겠지만 여성의 경우는 생리 기간이 줄어들어요. 생리 기간. 뭐 5일 하던 학생이 뭐 2일 내지 3일로 줄어들고요. 무엇보다 생리통이 많이 줄어든대요. 생리통. 통증에 극심하던 사람이 이제 채식을 하게 되면 생리통이 거의 급격히 있는 듯 마는 듯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탄수화물 중심 식이를 하면은 이제 염증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궁이 이제 두꺼워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배란이 되면은 착상을 했을 이제 배란이 돼서 수정을 하면은 착상을 해야 되거든요. 아기가 나오려면. 그래서 이제 자궁에 착상을 하는데 염증이 나면은 그 혈관, 그러니까 자궁막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이제 염증이 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양소 손실도 많이 되고 철분이나 호르몬 이런 게 많이 손실이 되거든요. 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또 이제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케톤식, 특히 이제 채식, 또 이제 콩밥, 또 케톤식, 그러니까 지방 함량을 높이게 되면은, 식물성 지방 함량을 높이게 되면은 혈관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자궁 내막에 있던 혈관에 있는 영양소가 다시 재흡수가 되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게 적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1장 1교시를 했습니다. 1장에서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궁금하신 게 없어요? 네. 네, 그러면 2장 채식의 역사를 한 20분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네. 이제 어떤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든지 이제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역사.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된다고. 그죠? 그게 역사죠. 그죠? 또 어떤 한 나라의 이제 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보면 많이 도움이 되죠. 그것처럼 채식도 이제 채식의 어떤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채식의 역사를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채식의 어원은 이제 베지테리안이잖아요, 영어로. 그런데 이 용어는 실제로 1839년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놀랍죠? 지금이 2022년이니까 200년이 안 된 거죠. 그죠? 한 180년 되는 거죠. 이는 이제 그 베겟하고 아리안이 조합을 한 것이에요. 베게트는 라틴어 베게투스에서 유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베게투스 제가 이제 에티멀러지 어원 사전을 이제 찾아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베게투스가 뜻이 비거러스 원기왕성한, 또 에너제틱스 정력적인, 라이블리 생기에 넘치는, 또 무브 움직이다, 익사이트 일으키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게투스가. 그래서 이제 서울에도 베게투스라는 채식 식당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00년이 채 안 됐다면은 옛날에 200년 이전에는 채식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 이제 유럽의 경우는 피타고라스 시기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알듯이 그 신비주의 학파잖아요. 그죠? 수비학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는 의외로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중세 교부 신학자,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뉴턴 이런 사람들이 이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타고라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는데 기원 후에 한 200~300년경인 것 같은데 이안 블리커스라는 사람이 피타고라스 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로 지금도 이제 팔리고 있거든요. 이안 블리커스. 거기 보면은 이제 피타고라스가 채식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채식의 의원은 뭐냐? 이제 그 아마 일제 시대 때였던 것 같아요. 베지테리안을 베지터블, 그러니까 채소로 생각을 하고 채소를 먹는 사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그죠? 지금 플랜트 베이스 다이어트, 식물에 기반한 식이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죠? 플랜트 베이스드 다이어트, 식물에 기반한 식이, 식물성 식이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건강한 채식은 채소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통곡류하고
콩류, 견과류, 종실류 이런 걸 잘 먹는 게 올바른 채식이거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시기라고 했다. 채식. 소크라테스, 플라톤, 레오나르도 다빈치, 뉴턴, 간디 이런 사람들이 다 채식을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의 채식인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산림 출판사에서 이제 팔았어요. 지금도 아마 조금 남아있을 텐데 제가 이제 판권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좀 내용을 보완해서 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채식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부처님도 채식을 했다. 또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은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 형제들은 다 채식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플라톤. 플라톤은 이제 플라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법 살인을 당하고 나서 이제 플라톤이 그리스를 떠나가지고 이제 이집트 등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학문을 연마하게 되거든요. 10년간. 그래서 그것을 플라톤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년 후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던 중에 에게해의 시칠리 섬의 왕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왕이 이제 너무나 사치스럽고 또 먹는 게 절제되어 있지 않아서 이 플라톤이 그 왕에게 채식 중심의 시기를 하라고 권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이 그것을 모욕으로 느끼고 이 플라톤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만류를 하면서 플라톤을 결국 놓아주게 되는데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 시칠리 섬의 왕이 해적들에게 플라톤의 행적을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해적들이 플라톤을 잡아서 노예로 삼게 되는 거죠. 이제 플라톤은 이제 플라톤이란 자체가 넓은 어깨, 넓은 이마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신체도 건장했고 지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이제 관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노예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육체 노동도 있었지만 이제 지식 노동 노예도 있었잖아요. 그죠? 뭐 글자를 쓰거나 이런 지식 노예도 있었는데 지식 노예로 팔리기 직전에 이 북아프리카의 한 철학자가 이 플라톤을 보고 거금을 들여서 사주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플라톤의 고국에 있던 플라톤의 그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플라톤을 사주려고 돈을 모았대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을 살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북아프리카의 철학자가 그거를 이제 사줬죠. 그래서 돈이 이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플라톤을 원래 살려고 했던 거금을 플라톤에게 이제 주게 되는데 플라톤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땅을 사게 돼요. 그 땅의 이름이 이제 그 유명한 아카데미아예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아에서 플라톤이 여러 가지 이제 저서를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모든 기록은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쓴 건 하나도 없죠. 다 플라톤이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이 피타고라스, 이제 신 피타고라스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르네상스가 있을 때 그 영향을 받아서 채식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타고라스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을 때 머리맡에 있던 책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채식 요리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현대인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도 채식을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스티브 잡스는 채식뿐만 아니라 수시로 단식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폰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생물학적 동력 중에 하나가 이제 채식과 단식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톨스토이죠. 톨스토이. 이제 톨스토이가 채식을 하게 된 계기는 중년 이후 자살 충동으로 인해서 이제 채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살 충동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총을 이제 금고에 집어넣고 그 열쇠를 버릴 정도로 이제 자살 충동이 심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제 채식이야말로 올바른 삶을 가는데 첫 번째 길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은 뉴턴, 또 간디, 또 이 사람은 누구죠? 폴 맥카트니,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싱클레어라는 인물이에요. 싱클레어. 이 사람은 미국에 이제 20세기 초반에 살던 사람인데, 초반 중반에 살던 사람인데, 왜 이 인물을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싱클레어는 정글이라는 책을 썼어요. 정글.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절판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북으로는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정글. 헌책방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새 책을 못 사고 헌책을 사게 됐는데, 이 정글이란 책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젊은 청년이 희망에 부풀어서 젊은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이 정글이라는 이제 스토리에서 희망에 부풀어 오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청년은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죠? 몸이 건장하고 또 젊었어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대륙에 가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희망에 차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도착한 이제 배경은 장소는 어디냐면 시카고로 나와요. 시카고. 그런데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초기 이민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층 일이잖아요. 그죠? 노가다 쉽게 말해서. 그 중에 이제 일반인들은 하기 싫어하는 이제 직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도살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도살장. 그러니까 지금도 한인들 중에 도살장에 가서 이제 초기 이민자들이 도살장에서 많이 일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도살장은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소가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목을 따면 이제 피를 양동이에다 받고 올리면은 이제 해체 작업을 쭉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동물의 몸은 이제 뼈, 심줄, 뭐 그다음에 근육 이제 여러 성분이 혼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이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재해를 입는 업종 중에 하나가 도살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직률도 가장 높고.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청년 주인공이 도살장에 일을 하면서 점점 몸이 약해져요. 이제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는 주로 이제 유기농으로 된 건강한 이제 통곡류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힘이 넘치는 거죠.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다 이제 도정된 걸 먹는 거예요. 도정된 거. 그리고 가공된 거. 통조림에 있는 거. 이런 걸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기 전까지는 건강하고 자신감이 넘쳤는데 점점 그런 이제 가공식품을 먹고 또 영양소가 다 빠진 종이 같은 걸 계속 먹다 보니까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살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위험한 공간이잖아요. 뭐 이 도살장 장면을 보면은 이게 바닥에 고기가 떨어지면 그게 쥐들이 물고 가고 그걸 다시 주워가지고 다시 이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싱클레어가 생생하게 묘사를 한 거죠. 이 싱클레어라는 인물은 15살 때 뉴욕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머리가 청명한 친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정글이란 책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 도살장에서 다치게 돼요. 이제 다치게 되면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일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집을 모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모기지. 월급 30년 모기지. 20년 모기지. 이거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못 내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잖아요. 이 1930년, 1900 이제 그 배경에서 이미 100년 전에 모기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 주인공이 사랑하던 아내가 돈 몇 푼 때문에 이 작업반장한테 몸을 팔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공이 그걸 목격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정글이 발표되고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도살장의 현실을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를 하니까 미국 전역에 이제 커다란 반향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식품위생법이에요. 식품위생법. 그 미국에서 처음 식품위생법이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식품위생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식품위생법도 기원을 올라가면 이 싱클레어의 정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유일한 동양인은 미즈노 남북구라는 인물이에요. 미즈노 남북구. 이 미즈노 남북구는 이제 일본 사람인데 명치 시대의 실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대 때 이제 뒷골목에서 이제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강도짓을 하던 이제 좀도둑이었죠. 이제 흔히 말하는 양아치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그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제 감옥에서 이제 사람들의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얼굴을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관상이 너무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을 살고 나서 이제 미즈노 남북구가 바로 간 곳이 이제 관상을 잘 보는 사람한테 갔대요. 그런데 그 관상을 잘 보던 그 관상쟁이가 미즈노 남북구의 얼굴을 보더니 하는 말이 너는 이제 20살이 넘기 전에 칼을 맞아서 죽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관상이. 그래서 이제 미즈노 남북구는 죽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예, 미주노 남북구가 이제 해답을 얻은 거는 뭐냐면 그 관상쟁이가 한 말이 산에 올라가서 1년 동안은 내려오지 마라 였대요. 그래서 미주노 남북구가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추운 겨울에. 그래서 이제 찾다가 있을 곳을 찾았는데 그게 절이 없대요. 그래서 절에 가서 스님께 이제 1년만 여기에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대요. 그 스님은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는데 너무나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조건을 달았어요. 어떤 조건이었냐면 1년 동안 쌀을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1년 동안 콩을 먹어라. 이제 이렇게 약속을 받고 미즈노 남북구가 1년 동안 콩을 먹게 됐는데 1년이 거의 다 됐을 무렵에 개울가에 물을 길러 갔는데 자기 얼굴이 상이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기한을 다 채우고 땅으로 내려와서 미츠노 남북구는 관상을 배우려고 이제 관상장이가 되려고 관상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상보다 더 정확한 게 채상이래요. 몸의 상. 그래서 채상을 배우려고 때밀이로 몇 년간 일하고 또 이제 화장터에서도 일하고 또 관상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관상장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즈노 남북구가 거의 백발백중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상으로는 부유하고 귀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이제 가난하고 천하게 살고 또 반대로 얼굴상은 천한 상인데 부유하고 또 고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미즈노 남북구가 그것을 풀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국 답을 알아냈어요. 답은 뭐였냐면 먹는 것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불규칙하게 먹는 사람, 첫 번째, 이런 사람은 운이 나빠진다. 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운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식을 하는 사람들. 과식을 하는 사람들은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맥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면 운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이 나빠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기름진 음식, 고기 같은 걸 먹는 사람. 이제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 미즈노 남북구는 그 사람이 관상을 보는 것과 함께 이 사람이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고 이것을 물은 다음에 그것을 고려해서 이제 이야기해주면 이제 백발백중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즈노 남북구는 실제로 명치시대 때 관상을 보는 것으로 벼슬을 한 전무후무한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책이 몇 권 번역이 되어 있죠. 뭐 식은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네. 혹시 오늘 수업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없으신가요? 네, 소리를 네, 켜주시겠어요? 예. 네. 그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대부분 우리가 그 채식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인들 하는 얘기가 단백질에 대해서, 단백질과 오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가 가능하는데,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래도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은 다르다. 그래서 꼭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좋을까요? 식물성 필수 지방, 필수 아미노산이 식물에도 있다라는 표를 보여주시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육류 섭취하는 것도 동물이 그 식물성인 채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풀을 먹음으로써, 그러니까 광합성을 합성할 수 있는 건 식물뿐인데 그것을 동물이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렇고 우리는 그 동물을 먹음으로써 단백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네, 잘 네, 확신을 안 하고 네. 계속 그래도 뭐 좀 그런 게 그래서 확신이 없어서요. 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위일체 채식법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네. 이제 콩류, 견과류, 종실류를 잘 곁들여서 식단을 짜시면은 이제 자기가 몸으로 알죠. 결핍이 안 된다는 걸. 음, 음, 음. 그런데 이제 콩류나 견과류, 종실류를 가미하지 않고 그걸 빼고 채식 식단을 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수 아미노산이나 필수 지방산이 결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도 빠지고 또 기분도 많이 우울해지고 또 혈색도 나빠져요. 또 성장기 어린이들은 성장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채식을 하시면은 이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도 있고, 그죠? 또 자기가 먹어보면은 몸이 점점 건강해진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물건 살 때도 얼리 어답터들은 가격이 비싼데도 미리 막 사고 그러잖아요. 영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채식이라는 것도 얼리 어답터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베스의 확산 모델에 의하면 2.5%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급속히 기울기가 올라가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채식을 많이 권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기관에서 관공서에서 채식을 제공한다는 거는 과학적인 논의는 이제 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아까 영양 권장량보다는 네, 우리 사실은 영양 권장량으로 그 식단을 짰을 경우에 우리는 과자 섭취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어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초과해서 먹고 있는데 각각의 이제 그 영양소별로 초과해서 먹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도표나 그런 자료들이 있을까요? 영양소 과잉으로 인한 과잉 그러니까 이제 섭취 상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만들어진 건 몇 개 없어요. 영양소들 중에 아, 아직까지. 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같은 경우는 과잉하면은 이제 암모니아가 생긴다. 그런 거는 이제 논문들이 많이 있죠. 또 비타민 A, 지용성 비타민은 간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기형아를 낳는다. 이런 것도 이제 연구 보고가 많이 돼 있죠. 실제로. 그건 영양학 교과서에도 나와요. 영양소 과잉으로 인한 문제점.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못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찾아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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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녹화